3기 신도시 분양을 지금 정해진 계획대로 이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부동산 PF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리가 낮춰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여기서는 금리가 낮춰지는 게.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의 9월달 그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좀 줄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하고 맞닿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차피 대출 잔액이 준다는 것은 물론 이제 대출 잔액이 준다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걸 상환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대출 자체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9월 말 현재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574.5조 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1조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네요. 크진 않습니다. 원래 이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지금 뭐 5대 은행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주택담보대출은 1,000조 원 남짓입니다. 이제 5대 은행에서 못 받으면 약간 이제 풍선 효과가 있어서 뭐 보험이나 이런 뭐 제2금융권으로 가고 또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이제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약간 미세하게 줄었다는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큰 뭐 감소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게 대출 규제가 단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이제 가상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대출 잔액을 줄이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금액이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이 네. 남아 있잖아요. 예.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자, 3기 신도시는 제가 2020년부터 정말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큰 공급 테마예요. 자,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는 1차, 2차로 발표됐어요, 우선. 네. 1차로 발표된 곳이 5군데인데, 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2차도 뭐 17만 가구 남짓해서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35만 가구가 이제 3기 신도시의 신도시급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소택지가 12만 7천 호 정도가 중소택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뭐 한 48만 호 정도가 3기 신도시에서 신도시급 중소택지 이렇게 됐는데 당장 이제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까지 분양할 가구는 이제 한 6천 호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1차 이제 뭐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산 이런 지역부터 먼저 좀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거고 정부는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29년까지 대략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 공공택지 입주가 24만 호 정도에 이를 거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을 지금 정해진 계획대로 이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럼요. 이것도 부족하다. 이게 왜 부족하냐면 지금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가 이제 이게 발표가 2018년 말 2019년 초에 1차를 발표했고 2차는 21년쯤 발표했어요. 그러면 18, 19년도에 발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역대 거의 최저로 다 늘어났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뭐 40만 호, 47만 호 이렇게 연간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에요. 평균적으로는 한 연간 한 30만 호 정도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뭐 한 50% 이상이 늘어났던 그런 입주 물량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10년 후에 발표됐던 2기 신도시와 MB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지주가 10년 후에 입주한 거예요. 네. 17, 18, 19 이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3기 신도시를 기획하면서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는 공급을 많이 하면 이게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 속에 2기 신도시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물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61만 호가 그때 당시 입주한 거고 보금자리 주택은 21만 호가 입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호가 넘는 물량이 입주를 하다 보니 이거를 물량을 오히려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목표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타난 결과가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 34%를 공원 녹지로다가 할당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용적률도 15층짜리 아파트나에 적용되는 196%를 발표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96%, 200%면은 이게 15층, 16층짜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바로 뒤에 있는 일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회의에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용적률이 거의 300%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일기 신도시도 뭐 한 350%까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300에서 350%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그거보다 사업 여건이 훨씬 좋은 그야말로 토지 조성해서 택지에서 그냥 속된 말로 맨 땅에다 집을 지면 되는 이 아파트는 그 층수의 절반밖에 안 짓겠다고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 지금 도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한 공급 부족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내년까지 뭐 6,000호 분양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몇 달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다시 물량을 재조정해서 그러면 기존의 일기라든가 이런 데 적용되는 걸로 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공급량이 그렇습니다. 증가할 수 있다. 같은 그럼요. 부지 가지고. 5년 후에 입주하니까 가장 빠른 입주의 공공택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300에서 350%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뭐 용적률을 이제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뭐 35만 원에 플러스 2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은 그래도 이제 이기 신도시급인 6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거를 외면하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결여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이 입주 시점에는 5년 후에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고 국민적인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강하게 아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역설적으로 네. 이게 원안대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이 아파트 혹은 이 지역들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겠네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최고의 쾌적한 주거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조성 목적대에 아주 부합한 공원이 34%니까요. 나가면은 아파트 나가면은 여기도 공원 저기도 공원 저기도 공원 사방이 공원이 되고요. 그러겠네. 거기에 제일 부합한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원형 도시로 최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도시는 그렇게 따지면 하남 교산 신도시예요. 하남 교산 신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닙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를 착 가면 일단 사방이 다 산이에요. 네. 사방이 산인데 거기에 이제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지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공원이 34%나 되니까 사방이 산인데 그 안에 100이라는 땅이 신도시 면적인데 그중에 3분의 1은 또 공원인 거예요. 이것보다 쾌적한 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친환경 청정 주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거기 들어가서 사는 34,000호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러면 최고의 쾌적성을 누리고 나머지 당첨되지 못한 이런 일반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주택 가격이 폭등한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짓고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 3기 신도시 가운데서 가장 뭐 여러 가지 투자 목적들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데가 과천이라고들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좀 괜찮은 지역이라면? 이제 방금은 이제 신도시급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과천지구는 이제 중소형 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청약을 할 때 과연 어디로 1순위로 할 거냐를 뽑게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고양 창릉 또 여기도 GTX 여기 서기 때문에 여기도 뭐 GTX 여기 서다 보니까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도 세정거장이니까 10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기는 철도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개통되는 지역인 거예요. 이미 이제 GTX A 노선이 24년 12월 말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해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향 창녕에 그냥 역만 만들면 되는 거여서 입주하자마자 GTX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뒤쪽에 더 멀리 일산 신도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치도 있고, 자, 부천대장 인천계양은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바로 뭐 서쪽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37,000 가구인데, 부천대장에서는 이제 홍대까지 대장 홍대선이라는 지하철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입지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흥인데, 광명시흥은 2차로 발표된 데여서 늦어요. 여기가 입주가 29년이 되는 게 아니라 빨라야 제가 보기에는 한 31년 되면 잘 되는 건데, 이제 다시 또 친환경 청정 주거 지역이라고 얘기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들어가지만 이게 3호선이 이제 32년경 예정이에요. 아유,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네. 네. 입주하고도 또 한 2, 3년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에 6만 9천 가구니까 거의 7만 호가 남양주 왕숙인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철도가 다녀요. 경춘선이 1지구에 다니고 2지구에는 경의중앙선이 다니니까 여기도 역만 하나씩 만들면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왕숙 1에는 별내 다음역인 왕숙역 GTX가 서요. 네. 여기를 또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지금 이제 고독에서 미사를 거쳐서 2지구, 1지구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갖춰지게 되지만 제일 지하철 개통 순서로 따지면 고양 창릉이 1순위다. 자, 이렇게 해서 신도시급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중소택지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에 가장 접해서 가치가 있을 곳은 이제 과천지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7,000 가구를 기획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천 청사 앞에 4,000 가구를 이걸 이제 그 지자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를 공급을 안 하기로 한 대신 이 7,000 가구를 10,000 가구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 자, 그럼 여기 10,000 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과천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 옆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바이에서 남태령 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준강남인 자리에다가 배후에 어차피 기존에 과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청약을 할 때 신도시 중소택지 포함해서 거의 1순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뭐 나머지 지역들도 만만치 충분히 않다. 매력적인 곳은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자리에, 노른 자리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당첨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 이거야말로 궁극적인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취해야 될 가장 빠른 공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3기 신도시 공급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쏟아지니까 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말씀은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걸로.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과거에 몇 개월 전만 해도 계속해서 그 부동산 경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영끌한 분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혹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경매에 들어간 네. 부동산 불황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또 계속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지표로도 봤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연초에 주택시장 가격이 거의 폭락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영끌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경매로 들어가고, 경매에 대거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100이라는 감정평가가 있으면 이게 뭐 7, 80% 이렇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떨어진 가격이 이제 일반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뭐 30% 하락할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왔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경매 물건이 한 10,000 건 정도 이제 신규 경매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상가가 됐던 다세대 주택이 됐던 이런 오피스텔이 됐던 다 포함된 것이 한 10,000 건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대략 뭐 한 15% 정도, 1년 전 8월, 그러니까 23년 8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한 15% 정도 늘어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이 이 경매가 진행될 때 아파트의 그 낙찰가율이에요. 네.
경매의 감정 평가가 이제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 낙찰가율이 방금 언급한 대로 80% 70% 이렇게 막 떨어져서 낙찰이 되면 이게 가격의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서 일반 매매 시장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낙찰가율은 거의 100% 수준에서 낙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최소 경매 낙찰가율이 10% 정도는 쌓아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경매 감정평가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경매 개시부터 한 6개월 정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감정평가액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10% 20% 싸다의 기준보다는 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서 이게 같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같다는 전제하에 10% 정도 떨어지면 일반 매매에서 10%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낙찰가가 경매 감정 개시 가격에 준해서 이걸 낙찰 받는다면 뭐 싸게 받는 이점도 없거든요.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낙찰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시장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 뭐 일종의 시장이 더 흘러내리면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거에는 아직은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일반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이제 호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뭐 가령 뭐 15억에 살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1억을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 가서 사면 더 싸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단지가 나오거나 이게 층호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이 덜하고, 그걸 가격이라도 싸면은 경매로 가서 사는 건데, 그런 정도의 이점이 없다면 이 경매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 하락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당한 좀 충격이 오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PF 부실 문제가 사실 해결된 거는 없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처음 이게 제기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23년도 작년을 거쳐서 올해 이제 24년 선거 이후에 이거를 이제 부실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고 실제 좀 그랬습니다. 선거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6월 정도부터 이걸 발표를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이제 문제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뭐 정부가 정책을 간간히 계속해서 발표해 왔어요. 지금 와서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부동산 PF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매번 발표는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부실 문제가 대략 뭐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실 사업장의 그런 규모가 13조 5천억 정도까지 지금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실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이제 뭐 절차 등의 연착륙이 최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장의 대략 뭐 한 10%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이거는 계속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걸 빠른 속도로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충격은 있겠으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 많은 그 기관들에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경제 위기의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하셨던 금액이 13조 5천억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측면에서 이제 역시 이게 뭐 부동산의 문제니까요.
근데 큰 틀의 방향성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리스크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험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블랙스완,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경제에 안겨주고 하지만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이제 2년을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이 부동산 PF 문제는 당연히 충격은 되지만 그 충격이 전혀 없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요. 물론 당장 그 일이 닥친 뭐 건설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그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은 되죠. 그 정리 과정에서. 그렇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이미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순간 또 엄청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서 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주로 뭐 도시개발 사업 위주로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가 자체적인 토지 확보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분야로 진행이 된 게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이 PF 부실 문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작동하는 거냐면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로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장이 다 망가지면서 제대로 아파트를 지을 사업장이 없어졌구나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공급 부족 해결이 내년까지도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아파트 공사는 착공을 하면 이제 통상 3년이 걸려요. 3년이. 네. 그러면 지금 올해 24년도에도 이 부실 문제 때문에 막상 착공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하다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빨리 정리해도 25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뭐 우수한 사업장, 우량 사업장들이 뭐 분양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또 3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PF 문제가 부동산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 부족을 더 확실하게 주는 신호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 시행사, 금융기관들의 심각한 위기나 고충은 따르겠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공급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오히려 이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락 변수로 꼽는 것들이 대출 규제죠. 대출 금리가 이제 그동안 또 인상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부담입니다. 미분양. 근데 미분양은 지금 이제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물론 이제 지방의 특정 지역의 문제로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문제는 평택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하락 변수 얘기하는 게 경제 침체. 네. 이 경제 침체 문제는 뭐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에 들어 있습니다만 다시 또 큰 침체가 올 거냐.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연착륙을 통해서 간다는 기대가 한 70% 정도 되니까 이것도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의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나온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 하락 변수의 한 축인데 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부동산 측면에서만 보면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고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네.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내려지는데 일단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네. 지금 경기가 네. 좀 어렵다라는 거, 네. 가계부채 문제도 좀 심각하고 어떻습니까? 이걸 좀 시나리오별로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하했을 때와 동결했을 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금리 인하는 이제 뭐 미국이 선제적으로 0.5%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비율로 따지면 0.25 정도는 한번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뭐 미국 꼭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 자체 경제가 지금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문제, 이 고금리 문제가 부동산 PF 부실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부동산 PF가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낮춰져야 되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금리를 낮춰줘야 이게 여기서 순환이 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PF를 금리를 낮추면서 이걸 순환을 해야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 체계에 놓여 있는 것은 가령 이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기준금리, 이거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이제 뭐 금융물 5년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요 가산금리를 종전에 이제 대출 받을 때는 그 기준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크게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가산금리도 그대로 있으니까 뭐 이게 대출 금리가 막 6%, 7%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금리가 낮춰졌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가산금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낮춰지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금리 0.25 낮춘다 그래서 확연히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거는 새로운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일종의 이제 대환을 통해서 이거는 흐름을 이어줘야 돼. 별개로 이거는 완화해서 시장의 흐름을 개선시켜서 금리 체계를 조금 더 낮춰줘야 시장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지지난달 기준으로 3.51%입니다. 네. 3.51%인데 이게 이제 금리가 물론 시장 금리가 선반영이 된 결과로 낮아져 있는 거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뭐 연말까지 또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내리는 걸 통해서 한 신규 대출 금리가 3% 정도까지 낮춰진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수자들의 그 대출 부담을 확연히 낮춰주는 결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앞에 4자가 붙은 거와 3자가 붙은 게 다르고요. 자, 3.5% 좀 수준인데 이게 3%대 정도까지 3%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과 여기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따라오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대출 금리가 낮춰지는 효과도 있지만 예금 금리가 같이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권 예금에 머물던 자금이 더 큰 수익을 찾아서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3%라고 하면 이게 2.5로 떨어졌다 그러면 0.5%가 낮아진 데 대한 투자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서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으로 유동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을 그런 확률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집을 하나 더 사는 이제 투자자, 다주택자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확연하게 완화해 놨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점이 이제 1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1년 대비 이거 100이면은 23년도 올해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30 정도로 낮아져 있어요. 1억 내다가 3천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보유의 부담이 없고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집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을 지금은 좀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집을 먼저 살 수 있도록 이 다주택자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도록 취득세 중과를 지금 정부가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해놨는데 물론 이제 지방세법까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는 안 하고 있지만 거기 발표문에는 발표는 이제 22년도 12월 21일 했는데 그거를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해놨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철회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취득세 중과를 유지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서 새로운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기 어렵도록 차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고 실수요자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면 사기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의 진입을 좀 차단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했을 때 분명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올 개연성이 크고 이것이 또 가격 상승 요인을 그럼요. 건드릴 수 있으니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 해제 대책들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다시 좀 조여놓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돼야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실수요자들 혹은 그 어려운 대출받은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나 투자자는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니까 대출 규제 아무리 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을 좀 차단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좀 취해야 할 정책이다 근데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뭐 내일 만약에 그 동결로 끝난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앞으로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뭐 금리 한번 0.2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2%포인트 정도 그렇죠. 1년 안에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절반 정도는 내려야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나라도 한 1% 정도 포인트는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에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어찌 보면 더 크다. 제일 쉬운 투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다 보니 근데 아파트는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 이걸 당분간은 좀 막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네. 아니면 실수요자의 우선적인 매입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 동결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금리가 동결되면 이제 고통이 커지는 거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리를 완화해서 회전을 시켜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받기 어려워서 집 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막는 것은 아주 미시적인 일부분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5% 10%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것, 대출금리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나 기존의 대출자들 고금리 대출로 처해져 있는 이들을 저금리로 물론 상대적인 저금리로 대환을 통해서 이자를 줄여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출 이자를 가령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다가 150만 원 내면 5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비로 연결되고 결국은 이제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유도를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당위성이고 만에 하나 네. 그 내일 금통위에서 그냥 동결로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저는 현상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봐야 됩니다. 부동산 PF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리가 낮춰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여기서는 금리가 낮춰지는 게 그래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하느니 뭐 양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데는 또 양쪽에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참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네 저희도 뭐 대부분 인하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쏠리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경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이 될지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또 정부에서 그런 선 대책들을 지금까지는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근데 나오지 않았을 땐 또 이 부동산 쪽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지점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합수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